이순신. 이층별칭자여해 15 충무 유형 인물 시대 조선 전기 출생 사망 1545년 내서 1598년 성격 무신 출신지 서울 건천동 성별남본 권덕수 관련 사건 임진왜란 옥부대첩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저선 안중일기대표관직 동구기보건관 건원보건관 사복시주부 정읍현감 전라저도 수군절도사 삼도 수군통제사 정의 조선시대 정읍현감 진도군수 전라저도 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한 무신 개설 본관은 덕수 자는여해 고려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로부터 내려오는 문반의 가문으로 이돈수 22대 손이다. 아버지는 이정이며 어머니는 초계 변씨로 변수림의 딸이다. 서울 건천동에서 출생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순신의 가문은 4대 때의 조선 왕조로 넘어오면서 두각을 나타낸다. 5대조인 이변은 영중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고 증조부 이번은 병조참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할아버지 이백목 이조광조 등 지치주의를 주장하던 소장파 살인들과 뜻을 같이 하다가 김효사화의 참화를 당한 뒤로 아버지 이정도 관직의 뜻을 두지 않았던 만큼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에 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러하였음에도 이순신이 뒤에 명장으로 나라에 큰功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유년 시절의 어머니 변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때문이었다. 변씨는 현모로서 아들들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가정교육을 엄격히 하였다. 이순신은 위로 이시신 이효신 의두 형과 아우 이효신 이에서 모두 사형제였다. 형제들의 이름은 돌림자인 신차위에 사망오제 중에서 복희시 의순 임금을 시대순으로 따서 붙인 것이다. 이순신은 사대부가의 전통인 중교와 문학에 있어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시제에도 특출하였으며 정의감과 용감성을 겸비하였으면서도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강한 정의감은 뒤의 상관과 충돌하여 모함을 받기도 하였으며 용감성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서 매양 선두에 나서서 장졸들을 지휘함으로써 예하장병의 사기를 북돋워 여러 전투에서 전승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또 이순신의 인자한 성품은 홀로 계신 노모를 극진히 받들 수 있었고 어버이를 일찍 여인 조카들을 친아들같이 사랑할 수 있었다. 이순신의 시골 본가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대감리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생가인 서울 건천동에서 자란 듯하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이 어린 시절부터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 얼굴 모양이 뛰어나고 기풍이 있었으며 남에게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라치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하였으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하여 어른들도 꺼려 감히 이순신의 문 앞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 또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으며 무과에 급제하여 발신하려 하였다. 또 자라면서 말 타고 활 쏘기를 좋아하였으며 더욱이 글씨를 잘 썼다. 28세 되던 해에 비로소 문선발 시험의 일종인 훈련 원별과에 응시하였으나 불운하게도 시험장에서 달리던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왼발을 다치고 실격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 무예를 닦아 4년 뒤인 1576년 10년 무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경지훈련원 봉사로 처음 관직에 나갔다. 이어 함경도의 동구기보건관 내 보직되고 이듬해 발포수군만호를 거쳐 1583년 건원보건관 훈련원 장군을 역임하고 1586년에는 사복시주부가 되었다. 그러나 무관으로 발을 들여놓은 진로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사복시주부에 이어 조산보만호 겸 녹도둔전사에 가되었는데 이때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군사를 더 보내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던 차의 호인의 침입을 받고 적은 군사로 막아낼 수 없어 부득이 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이순신의 죄라 하여 문책하였다. 그러나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장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청병을 들어주지 않고 정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끝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서 중형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첫 번째로 백의종군이라는 억울한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뒤 전라도 관찰사 이광에게 발탁되어 전라도의 조방장 선전관 등이 되고 1589년 정읍현감으로 있을 때 유성룡에게 추천되어 고사리 첨사로 승진, 이어 절충장군으로 만포첨사 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47세가 되던 해에 전라저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꼭 외침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좌수영을 근거지로 삼아 전선을 제조하고 군비를 확충하는 등 일본의 침략에 대처하였고 나아가서 군량의 확보를 위하여 해도 내둔전을 설치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침입으로 임진왜란이 발발되었는데 일본의 대군이 침입되었다는 급보가 전라 좌수영에 전달된 것은 이틀 뒤였다. 이날은 국길이었으므로 공무를 보지 않고 있었는데 해질 무렵 경상 우수사 원균으로부터 외선 350여 척이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라는 통보에 이어 부산과 동네가 함락되었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그때 부산 앞바다의 방어를 맡은 경상 좌수영의 수군은 외선단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경상 좌수사 박홍은 부산이 함락된 뒤에야 예하 장조를 이끌고 동네 방면에 당도하였으나 동네가 함락되는 것을 보고는 군사를 돌려 육지로 도망하였다. 또 거제도에 근거를 둔 우수사 원균은 적이 이르기도 전에 싸울 용기를 잃고 적전을 회피함으로써 일본군은 조선수군과 한 번 싸우지도 않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소식에 적하고 즉시 전선을 정비하고 임전태세를 갖추었지만 적을 공략하기에 앞서 전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순신의 휘하 전함대는 4월 29일 수영 앞바다에 총집결하여 매일 작전회의가 열리고 기동연습도 강행하여 완전한 전투태세에 임하게 되고 이순신은 총지휘관으로 5월 2일 기함에 승선하였다. 4일 새벽 출진을 명하니 이때의 규모는 전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 도합 85척의 대선단이었다. 이틀 뒤 한산도에 이르러 경상 우수사 원균의 선단을 만났는데 그 규모는 전선 3척과 협선 2척에 불과하였으나 연합 함대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일 옥포 앞바다를 지날 무렵 척후선으로부터 적선이 있음을 알리는 연락이 왔다. 이때 옥포에 정박 중인 적선은 30여 척이었다. 왜군은 조선수군이 해상으로부터 공격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육지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하다가 아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급히 배에 올라 도망하려 하였으나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순식간에 외선 26척이 조선수군의 포화와 불화살에 격파되고 많은 외병이 괴멸되었다. 이 싸움이 옥포대첩으로 이순신의 최초의 해전으로 기록된다. 옥포 해전이 있던 다음 날에는 고성의 적진포에 정박 중인 외선 13척을 쳐서 불태웠다. 제1차 출동 후 전력을 보강하고 전선을 정비한 뒤 다음 출동에 대비하고 있던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가 서쪽으로 나아간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자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 합동으로 출동하여 외선을 격파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경상 우수사 원균으로부터 외선 10여 척이 사천 곤양 등지로 진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예정 출동일을 변경하여 적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5월 29일 거북선을 앞세우고 23척의 전선으로 여수항을 출항하였다. 노량 앞바다에 이르러 전선 3척을 인솔하고 있던 원균이 이순신의 전함에 올라와 적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조선수군은 곧 일본수군이 정박 중인 사천으로 달려갔다.
이때 왜군은 대부분 상륙하여 있었고 해변에는 외선 12척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공격이 용이하지 않자 그들을 바다로 유인하여 섬멸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작전 계획은 적중하여 외선 12척을 파괴하고 많은 왜군을 섬멸하였다. 이 싸움에서 군권 나대용 등이 부상하였고 이순신도 적이 조총탄에 맞아 왼쪽 어깨가 뚫리는 부상을 입었다. 이 싸움에서 최초로 출동한 거북선의 위력은 확고한 인정을 받았다. 6월 2일 외선이 당포에 정박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곧 그곳으로 달려갔다. 당포 선창에는 일본 수군장 가메이와 구루시마 가인소라는 대선 9척, 중소선 12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일본 수군들은 성 안팎에서 방어와 약탈을 자행하다 조선 수군을 보고 발포하였으나 거북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대패하고 외장 구루시마가 전사하였다. 당포 해전 다음날 이순신의 함대는 가박지 인창신도를 떠났다. 다음날 당포 앞바다에서 외선이 거제로 향하였다는 정보를 받고 즉시 전함대의 거제 출격을 명하고 발선하려는 때에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전선 25척을 이끌고 이곳에 오자 매우 반갑게 맞았다. 5일 아침 전선 51척과 중소선 수십 척의 연합 함대는 일제히 거제로 향하였다. 이때 피난민으로부터 거제로 도피하였던 외선단이 다시 당안포로 도주하였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순신과 이억기와의 연합 함대는 바로 길을 바꾸어 당안포로 향하였다. 당안포 내만대는 외의 대선 9척, 중선 4척, 소선 13척이 정박 중이었다. 조선 수군의 내습을 발견한 일본 수군은 먼저 공격을 가해왔다. 아군의 전선들은 적선을 포위하고 먼저 거북선을 돌입시켜 맹공을 가하였다. 이 싸움에서 왜군은 대패하였고 외선은 모두 소실되었다. 이와 같이 이순신은 해전에서의 연전연승으로 자헌대부에 승계되었다. 그 뒤 다시 선제 공격으로 거제 가덕에 출몰하는 일본 수군을 격렬하기 위하여 우수사 이억기에게 작전을 전달하고 연합 함대의 조직을 통첩하고 7월 6일 전라좌 우수군이 일제히 출동한 뒤 노량해상에서 경상 우수사 원균의 전선 7척과도 합세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해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병력을 증강하여 견내량에는 적장 와키사카 등이 인솔한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견내량이 지형이 좁고 활동이 불편하다는 판단 아래 장소를 한산도로 물색하였다. 약간의 판옥선으로 일본의 수군을 공격하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하깃진을 쳐 일제히 총통을 발사하는 등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승각선 7척, 대선 28척, 중선 17척, 소선 7척을 격파하였다. 이 싸움에서 와키사카에 가신 와키사카사베의 와타나베를 위시하여 이름 있는 자들이 전사하였다. 이순신은 이 한산대첩의 공으로 정원대부에 승계되었다. 한산대첩 후 이순신은 다시 전진하여 안골포 이척선을 격파하였다. 와키사카와 합동작전을 하려던 쿠키카토 등의 일본 수군장은 와키사카의 수군이 전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골포에 정박 중이었다. 이순신은 수심이 약해서 적선을 유인하여 공격하려 하였으나 적선이 포구 밖으로 나오지 않자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교대로 종일토록 적선을 공격하여 대선을 거의 분멸하였다. 제3차 출동의 결과로 가덕도 서쪽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외침의 교두보인 부산포 공격의 결단을 내렸다. 전라좌 우도의 전선 74척, 혁선 92척은 8월 24일 좌수영을 떠나 가덕도 근해에서 밤을 지냈다. 공격 전날은 밤을 새우며 원균 이억기와 작전회의를 하여 부산포 공격에 따른 작전을 구상하였다. 9월 1일 오전 모른대를 지나 하도를 해치고 다대포를 바라보며 전령도에 이르렀을 때 외의 대선 수척이 아군 함대를 보고 도주하였다. 전령도에서는 수척의 적선을 쳐부수고 척후선을 부산포에 보내어 적정을 탐지하게 한 결과 외선 약 500척이 선창 동쪽 산기슭 해안에 줄지어 정박해 있고 대선 4척이 초량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고였다. 적이 부산포를 요새화한 것을 알게 된 여러 장수들은 부산포로 깊이 들어가기를 꺼렸으나 이순신은 이를 거부하고 독전기를 높이 들고 진격을 재촉하였다. 우부장 정훈 등이 선두에 서서 먼저 바다로 나오는 왜군의 대선 4척을 공격하여 불사르니 뒤에 있던 여러 전선들도 함께 돌진하였다. 그러나 삼진으로 나누어져 정박 중인 일본 수군의 대중소선 470여 척은 아군의 위용에 눌려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아군이 돌진하며 맹공을 가하자 대안과 성안, 굴 속에 있던 왜군은 모두 산으로 올라가 아군에게 총통과 화전을 쏘았다. 아군은 이에 맞서 더욱 맹공을 가하며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였다. 날이 어둡자 이순신은 육지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전함을 돌리게 하였다. 이 싸움에서 적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으며 아군도 이 해전에서 30여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특히 녹두만호 정훈이 전사하였다. 1593년 다시 부산과 웅천의 적수군을 괴멸, 남해안 일대의 적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한산도로 진을 옮겨 본영으로 삼고 그 뒤 최초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수군이 내원하자 죽도로 진을 옮기고 이어 장문포에서 왜군을 격파, 적군의 후방을 불안하여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왜군의 전진을 막아 이들의 작전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 뒤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회담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후일에 대비하여 군사훈련, 군비확충, 피난민 생업의 보장, 산업 장려 등에 힘썼다. 1597년 명일 사이에 강화회담이 결렬되자 본국으로 건너갔던 왜군이 다시 침입하여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순신은 적을 격렬할 기회가 다시 왔음을 기뻐하고 싸움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러나 원균의 모함과 왜군의 모략으로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고니시 예프하이며 이중간첩인 요시라 라는 자가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가토가 어느 날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수군을 시켜 이를 사로잡을 것을 은밀히 알려오자 조정에서는 통제사 이순신에게 이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은 이것이 적의 흉계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출동하였으나 가토는 이미 수일 전에 서생포에 들어온 뒤였다. 이때 마침 조정에서도 영의정 유성룡을 몰아내려는 자들이 있었다. 이순신은 유성룡이 전라좌수사로 추천한 사람이라 이를 구실로 먼저 모함당하게 되었다. 또 그 중에서도 경상우수사 원균 같은 이는 한층 더 노골적인 불만을 가졌던 터라 이순신을 모함하는 소를 올리게 되었다. 상소를 받은 선조는 돌아가는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원균의 상소만을 믿고 크게 노하여 이순신이 명령을 어기고 출전을 지연하였다는 죄를 들어 벌을 주고 원균으로 하여금 그 직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유성룡은 끝까지 통제사의 적임자는 이순신밖에 없으며 만일 한산도를 잃는 날이면 호남 지방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간청하였지만 정세 판단의 어두운 선조가 그것을 받아들일 리 없었기에 이순신을 잡아들이라는 명령만을 내렸다. 이때 이순신은 전선을 거느리고 가덕도 앞바다에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로 본명인 한산도로 돌아와 진중을 정리하고 원균에게 즉위를 인계하였다. 당시 한산도에는 밖에 있는 군량리를 제외하고도 9,914석의 군량이 있었으며 화약은, 사전근, 총통은 각 선척에 적재한 것을 제외하고도 300자루나 되었다. 이때 영남 지방을 순시하던 도채찰사 이원익은 이순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수군인데 이순신을 바꾸고 원균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지계를 올렸지만 허사였다.
이순신이 서울로 압송되자 지나는 곳곳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들이 모여들어 통곡을 하며 사또는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하였다. 서울로 압송된 이순신은 이미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지만 그러한 공로도 아랑곳 없이 1차 신문 때 한 달여 동안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남을 끌어들이거나 헐뜯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자초지종을 낱낱이 구하였다. 1차 신문으로 몸이 쇠약해지자 우의정 정탁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추가적인 신문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도원수 돈율 의막하로 들어가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다. 남해안으로 향하던 이순신은 중도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세상 천지에서 나 같은 일을 겪는 수도 있을까. 일찍이 죽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한탄하면서 잠시 들러 성복을 마친 다음 슬픔을 이기고 다시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해 7월 3도 수군통제사 원균이 적의 유인전술에 빠져 거제 7천량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함으로써 이순신이 힘써 길러온 무적 함대는 그 형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한산도의 군비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순신은 초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믿은 것은 오직 수군인데 그같이 되었으니 다시 희망을 걸 수 없게 되었구나 하며 통곡하였다. 원균의 패고가 조정에 이르자 조야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왕은 비국 대신 그를 불러 의논하였으나 당황하여 바로 대답도 못하였다. 오직 병조판서 이한복만이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기용할 것을 주장하였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조정을 기만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토벌하지 않고 나라를 저버린 죄,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고 모함한 죄, 방자하여 꺼려함이 없는 죄 등의 많은 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기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선조도 변명할 말이 궁하였던지 교서에서 지난번에 경이 관직을 빼앗고 죄를 주게 한 것은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오. 그래서 오늘날 패전의 욕을 보게 된 것이니 그 무엇을 말할 수 있겠소. 하며 얼버무렸다. 통제사에 재임용되어 남의 등지를 두루 살폈으나 남은 군사 120인에 병선 12척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조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전에서 적을 맞아 싸울 것을 결심하였다. 명량해전 내앞서 장병에게 필승의 신념을 일깨운 다음 8월 15일 13척의 전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군과 대결하여 31척을 부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 싸움은 제차 통제사로 부임한 뒤의 최초의 대첩이며 수군을 재기시키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싸움이었다. 명량 대첩으로 제해권을 다시 찾고 보화도를 본거로 삼았다가 다음해 2월에 고금도로 영을 옮긴 다음 군사를 옮겨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모집하여 널리 군전을 경작시키고 어염도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장병들이 다시 모여들고 난민들도 줄을 이어 돌아와서 수만 발을 이루게 되었으며 군진 의용도 예전 한산도 시절에 비하여 10배를 능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단시일에 제해권을 회복하고 수군을 재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순신의 개인적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에서 퇴각하기 위하여 집결한 500척의 적선을 발견하고 싸움을 기피하려는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을 설득하여 공격에 나섰다. 함대를 이끌고 물러가는 적선을 향하여 맹공을 가하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와 선척을 잃었다. 그러나 선두에 나서서 적군을 지휘하다가 애통하게도 적의 유탄에 맞았다.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운명을 지켜보던 아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통곡하려 하였으나 이문욱이 곁에서 곡을 그치게 하고 옷으로 시신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한 다음 북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 싸울 것을 재촉하였다. 군사들은 통제사가 죽은 사실을 미처 모른 채 기운을 내어 분전하여 물러나는 왜군을 대파하였으며 모두들 죽은 이순신이 산 왜군을 물리쳤다며 외쳤다. 부흥이 전파되자 모든 백성들이 애통해하였다. 이순신은 지극한 충성심, 숭고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보아 임진왜란 중에 가장 뛰어난 무장으로 큰 공을 세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독보적으로 길이 남을 인물이다.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도 이순신을 평하여 유경천이 지지제 보천육일지공이라 하여 높이 평가하였고 이순신의 부음을 접하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선조실록에서 사관은 이순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순신의 단충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쳤고 의를 위하여 목숨을 끊었네. 비록 옛날에 양장이라 한들 이에서 더 할 수가 있겠는가. 에서 가도다.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그 마땅함을 모르고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재주를 다 펼치지 못하게 하였구나. 병신년 정유년 사이 통제사를 갈지 않았던들 어찌 한산도의 패물을 초래하여 양오지방 이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 그 해석함을 한탄할 뿐이로다라고 평하였다. 정인보는 이 충무공 순신기념비에서 공은 명장보다도 성자이다. 신묘불측 이 오직 지성측달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은 성자이므로 명장이다라고 하였고 천관우는 한국사의 재발견에서 충무공은 거의 완전 무결한 인물이었다. 그러기에 성자라 하고 영웅이라 일컫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순신은 당대에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하였고 사후에는 그 정신으로서 민족에 나아갈 길을 일깨워 주었다. 해전사 연구가이며 이순신을 연구한 발라드 제독은 이순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순신 제독은 서양 사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순신의 업적은 이순신으로 하여금 넉넉히 위대한 해군 사령관 가운데서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순신은 전략적 상황을 널리 파악하고 해군 전술에 비상한 기술을 가지고 전쟁의 유일한 참정신인 불굴의 공격 원칙에 의하여 항상 고무된 통솔 정신을 겸비하고 있었다. 어떠한 전투에서도 이순신이 참가하기만 하면 승리는 항상 결정된 것과 같았다. 이순신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맹렬한 공격은 절대로 맹목적인 모험이 아니었다. 이순신은 싸움이 벌어지면 강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넬슨과 공통된 점이 있었다. 중략. 영국 사람으로서는 넬슨과 어깨를 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란 항상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이순신은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이순신이 전사한 데 대하여는 후대인들의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리에 불과한 것이며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순신은 그래도 능하여 난중일기 시조 등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진중에서 읊은 시조들은 우국충정이 담긴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선조는 관원을 보내 조상하고 우의정에 추증하였다.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높은되고 덕풍 부원군 내 추봉되었으며 좌의정의 추증 1793년 다시 영의정이 더해졌다. 묘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어라산 내에 있으며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이 건립되었다. 충무의 충렬사, 여수의 충민사, 아산의 현충사 등에 제향하였는데 이 중에 현충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 현충사는 조선 숙종년간에 이 고장의 유생들이 이순신의 사당을 세울 것을 상소하여 1707년 내사액 입사되었다.
그 뒤 일제강점기 때에 동아일보사가 주관하여 전 국민의 성금을 모아 현충사를 보수하였고 제3공화국 때 대통령 박정희의 특별 지시에 의하여 현충사의 경력을 확대, 성역화하고 새로이 전시관을 설치하여 종가에 보존되어 오던 난중일기와 이순신의 유품 등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이순신의 일생과 중요 해전을 그린 식병도 가 전시되어 있다. 시호는 충무이다. 저서로는 이 충무공전서가 전한다. 또 이순신을 대상으로 삼은 작품으로는 신재호의 이순신전 등이 있으며 성웅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되어 그의 행적과 공로를 일반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